안녕하십니까. 은행 직무 마스터 코어 과정을 담당하게 될 전윤범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가고자 하는 은행 분야의 전문가 되기에 초석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과정은 은행 직무 마스터라고 하는 NCS 개발 과정에서의 입문 단계로서 가장 핵심적 내용만 담은 코어 과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과정에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이 과정의 목표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제일 첫 번째 취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은행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어도 은행에 입사해서 2, 3년차 정도의 실무적 강의를 먼저 익숙하는 그러한 입문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행연수원에서 대개 2주 내외로 연수를 받고 바로 지점에 투입이 됩니다.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2주 연수를 받은 후에 바로 투입이 됐을 때 사실 업무에 바로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선배 사원이나 또는 상사에게 물어보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본 과정은 필수 핵심 지식을 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서는 실무형 인재를 배양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학까지는 대개 또는 고등학교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창시절에 지식적인 거를 많이 습득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면 지식적인 게 조금 모르더라도 우리가 행동, 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실제 사례로 보면 많은 공부를 했는데 한순간에 신용카드를 잘못 썼거나 투자를 잘못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태도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 실무적 인재를 키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지식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순된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 코어 과정에서는 실무적 부분에서의 접근하는 그러한 부분을 배양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의 실무를 사전적으로 습득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은행에 입사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전 지식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운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학습을 미래를 필요한데 우리가 아쉬운 건 뭐냐면 자기가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는 상당히 사전적 준비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는 거의 없이 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펙이라는 거, 영어, 자격증, 기타 등등 어학연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분야에 꼭 맞는 지식을 경험하거나 겪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는 많은 스펙 중에 내가 가고자 하는 거와는 별개의 또는 동떨어진 준비, 필요 없는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 과정은 은행이라고 하는 뱅커가 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의 습득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는 은행 직무 마스터에 대비한 NCS 기반한 마스터 과정을 대비하는 코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에 2015년에 핫한 뉴스거리인데요. 우리가 NCS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내용이 보시다시피 국가직무능력표준 그 부분을 우리가 NCS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뭐 영어 점수가 좋은 사람 또는 뭐 학점이 좋은 사람, 좋은 학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입사를 해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인도 그 적합하지 않음으로써 마이너스지만 회사로도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1년, 2년 어느 정도 쓸모있는 인재가 됐는데 나가버리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직무가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핫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그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 가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 이러한 NCS 기반한 은행 직무 마스터 과정의 입문 과정으로서 개발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CEO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인재를 뽑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면 학점이 좋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어느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을 뽑냐면 바로 자기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어를 잘한들 그 직장에 그 분야에 오래 있지 못하게 되면 회사라도 마이너스고 본인도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지금은 직무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은행에 맞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필요한 지식을 쌓는 아주 유용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과정의 이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살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회차부터 세 회차까지는 면접을 대비하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면접 특강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 전반적인 내용 등을 둘러보자는 거죠. 최근에 은행의 현황. 자, 심지어 어떤 분은 은행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졸업한 학생하고 어디 취업할 희망하니? 라고 물어보면 은행을 희망하면서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제로 은행에 대해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평소에 관심을 가졌다고 다 쓰지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쓰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은행을 가본 적도 별로 없고 갔다고 하더라도 360일 캐시라비 정도에 몇 번 갔다 오는 정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에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서를 쓰게 되면 자기소개서도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설사 서류에서 스펙이 좋아서 서류에서 통과됐다 한들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근의 금융권들은 서류 전형도 물론 중요시하게 합니다만은 서류 전형 그 다음으로 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로 면접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면접을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됩니까? 라는 하는데 면접은 절대로 단시간 내에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또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합니까? 그런데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은행을 가겠다, 증권회사를 가겠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막연한 준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직무인 것이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면접을 둘러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파트는 은행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심층 다루게 됩니다. 자, 고유 업무라는 게 우리가 수신, 자, 수신이나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예금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신, 우리가 보통 대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업무들을 살펴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외국한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은행 지점에 가보면 은행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수신, 여신이죠. 그렇죠?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중고등학생들도 얘기하죠. 그런데 심지어 대학생들도 은행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외국한 업무도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고유 업무, 즉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 허가를 받은 은행만 할 수 있는 게 고유 업무고, 그리고 별도의 인가에 의해서 겸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업무는 아닌데 별도의 다른 업을 허가받은 업들이 하는데 은행도 겸용해서 하고 있는 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무가 우리가 이제 펀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펀드에 대한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캐피탈이라고 하는 신용카드업을 은행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가면 어떤 신용카드를 만드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럼 신용카드가 은행의 고유 업무로 착각할 수 있는데 고유 업무가 아니라 신용카드업을 겸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방카수령수, 우리 2003년에 실시가 됐죠. 보험 상품을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은 방카실황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신탁이라고 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도 담고 있습니다. 자, 크게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강의는 크게 면접 대비 은행의 고유 업무, 겸업 업무. 어떻게 보면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은행 신입사원이 보면 은행의 업무의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취업준비생인 경우에도 이 코어 과정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 면접 때 할 말이 많을 겁니다. 할 말이 많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기본적 지식을 가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과정 구성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보기가 있습니다. 자, 맛보기가 뭐냐면, 저도 과거에 은행을 근무해 본 적이 있지만 대개 은행 지점이 있으면 자주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가끔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학교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어도 충분히 외국인을 대할 수 있는데 현실에 딱 닥치면 외국인을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런데 외국인이 창구에 왔는데 누구도 그거에 섣불리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그 부분마다 맛보기 실용 영어를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실용 영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생활의 용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은행 창구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장을 개설할 때, 예금을 할 때, 환전을 할 때 거기에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은행 영어 이 부분만 확실히 외워도 옆에 사람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둘러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둘러보기에서 어떤 부분 등을 이제 먼저 담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은행의 기능과 은행의 설립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왜 은행에 지원하게 됐습니까?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보죠. 뭐 우스갯소리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아직 입사하지 않아서 동기가 없다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입사 지원 동기를 안 물어보는 자기소개서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왜 은행 기능을 배우느냐? 바로 은행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이제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뭐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보자는 어떤 부분이냐면, 스스로 생각해 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자, 누구나 은행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은행의 경쟁률은 약 100대 1 정도로 경쟁률을 보입니다. 자, 100대 1이라는 게 결국 어떤 느낌입니까? 1000명 중에서 10명이 되는 거죠. 100명 중에 1명이라는 느낌보다 1000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확신이 내려졌을 때 도전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의 답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지원 동기를, 왜 나는 은행을 지원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부분을 꼭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일단 멈춤을 누르셔서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은행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경제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은행의 대표적 경제적 기능은 역시 자금 중개죠. 자금 중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죠.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 받은 돈을 갖고 누군가가 대출해 줍니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중고등학생이라면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어릴 때 이 예금은 누가 한다고 배웠어요? 개인이 하는 거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누구다? 기업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개인의 불특정 예금을 모아서 은행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준다. 자, 이 정의가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기업이 국가가 선진 시장으로 진입되고 자본 축적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의 유동자금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금에 대한 주체가
개인과 맞먹게 기업이 오히려 더 예금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되면서 과거 기업들은 돈을 필요로 할 때 어디 갑니까? 은행에 가서 손을 벌렸는데 지금은 기업 스스로가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를테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결국 대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이 대출을 누구에게 많이 합니까? 지금은 가게들에게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게 지금 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딜레마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때 이것들을 생각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신용창조 기능입니다. 자,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중앙은행에서 본원 통화가 확대되면 이 본원 통화가 중앙은행이 예치가 되고, 예치가 되면 시중은행이 예치가 되면 지급 준비율, 지준율에 따라서 이 지준율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생되는 통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지급 결제 수단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한다, 공과금 결제를 한다, 이러한 결제함에 있어서 만약에 은행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이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엄청난 결제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통장 하나만 있으면 며칠 날 정해진 날에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제 수단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 기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다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런 제목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다니다가 언젠간 퇴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가?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가? 인가 요건은 무엇인가인데, 자, 우리가 은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가제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꼭 설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너무 과다 경쟁이다. 그러면 신규 인가를 안 해줍니다. 현재 보면 은행에 신규 인가는 나오고 있지 않죠. 기존 은행의 M&A나 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신규로 인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가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도 있고 요건에 맞췄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요건에 맞췄다면 누구든지 해준다면 아마 우리나라에는 벌써 삼성은행이 있었겠죠. 근데 삼성은행 들어보지 않았죠. 현대는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두고 있습니다. 뭐 자본금은 일정량 이상 되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 블랙머니가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 간 인수합병, 그러니까 신규 설립뿐만 아니라 합병이라든지 또는 인수, 최근에 보시면은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과거 동양증권이 유한타증권으로 인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금융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자금 조달이 적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금융기관에 블랙머니가 들어가서 또 그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가치를 높인다면 바로 매각해서 먹튀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 적정한가? 그 다음에 대주주의 능력이라든지 건전한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양적인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 등을 일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금융위 산하에 금융감독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립을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실 게 그 은행에 대해서 내가 은행원으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은행원으로서 적합한가? 자, 은행원으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길을 묻는 건데 잘 모릅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4학년 학생들도 너 왜 은행 가려고 하니? 하면 답을 못하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뒤쪽 가서 한번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해답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멈춰서 다시 한번 꼭 차분하게 생각하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기사거리로 보면서 우리가 은행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사로 보기 전에 여기 보니까 한국은행이라고 있는데 한국은행 뭐 다 아시죠? 우리 중앙은행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발권을 하고 있죠. 중앙은행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뉴스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한번 이런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설립은 1950년. 참 여러분 뭐 잊지 못하는 해죠.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러니까 6월 10일 그러니까 전쟁 약 2주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일제 치하를 가기 전에 1909년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구한국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합병을 당한 이후에 1910년 이후에 은행 명칭이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그 일제 때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조선은행이 있습니다. 그 일제 때 조선은행이 여러분 그 서울 그 중구에 가면 그 신세계백화점 쪽에 가면 있죠. 거기 그 일제 때 지어진 돌탑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게 1950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한국은행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 한국은행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은행의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의 은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에 입사를 하든 뭐 일반 특수은행에 입사하든 한국은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특히 본사에 근무하게 되면 한국은행과 관련된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여기서는 어떤 뉴스입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인 자본 유출의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면접 때 많이 물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요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RP금리라고 하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에서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금융상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인하했다. 왜 이렇게 인하하느냐? 경기가 안 좋아서 0.25%포인트 그러니까 과거 이제 2%에서 0.25% 부분에서 이제 금리가 내린 그러한 뉴스입니다.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는 이유는 경기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사에서 우리가 면접 대비할 건 뭐냐면 한국은행의 역할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는 게 뭐냐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따르는 이제 그 후폭풍이 어떤 효풍이 있느냐 바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여기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본 유출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본 유출. 금리가 낮으면 원화에 대한 대가를 적게 주니까 사람들은 원화에 대한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엔 좋지만 자본 유출이라고 하는 악재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뭡니까? 미국도 금리 인상이 아직 요원하고 유럽도 이제 계속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중앙은행 금리 인하가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느냐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말고 부정적인 효과에서 꼭 짚고 넘어야 될 게 바로 뭐냐? 외국 자본의 유출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 0.25%포인트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어떤 퍼센트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어떤 포인트라는 말을 꼭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의 운영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의 운영 규정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진 않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행은 자산 건전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갖고 운영될까라는 건데 마음대로 은행이 돈을 예금받으면 대출해 주는 게 아니죠. 그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 바로 BIS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 은행의 BIS 비율이라는 게 뭐냐? 이 BIS라고 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당시 중립국가였던 스위스 제네바에 세운 것이 국제결정이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의 하나의 지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은행인 중앙은행이 90년 중반에 OECD에 가입되면서 이 BIS를 따르고 있으면 중앙은행이 그걸 따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중은행에다가도 그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BIS 비율인데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일정량 이상 되라 8% 이상 되라는 것이 현재 목표인데 대개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이 8%에 150%인 보통 15%는 유지하도록 12%는 유지하도록 보통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점점 상향 조정 예정돼 있다. 적어도 BIS 비율이 뭔가 자 여기서 이거를 제가 자세히 얘기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BIS 비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래서 BIS를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자기 자본을 높이거나 위험 자산을 줄이거나 그 위험 자산을 줄이는 건 뭘까요? 위험 자산을 줄인다는 것은 위험 자산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대출을 줄이거나 자기 자본을 늘린다는 건 주식 발행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 자기 자본 중에 보완 자본이라고 해서 후순위채 같은 걸 인정해 줌으로써 은행들이 이 BIS를 계산하기 위해서 후순위채 발행 등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즉 대출이죠. 대출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분기마다 5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애울 건 아니고 적어도 이제 은행 근무하실 때 특히 대출 파트에 근무하게 되면 분기마다 본사에다가 이런 것들을 전산 등록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도 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주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적정하냐, 자산이 건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감사가 있고 은행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아마 금융감독원 감사를 받게 되면 약 일주일 또는 2주간 준비하는 기간과 실제로 나와서 하는 기간 동안은 굉장히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운영될까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은행은 증권 투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았죠? 그 예금을 갖고 어딘가 투자를 하는데 주식이라든지 3년 초과의 채권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60% 이내로 이렇게 투자하도록.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은행에 어떤 돈을 예금 들어온 돈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건전성이죠. 은행이 파산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위험이 크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러한 어떤 규제 등을 그러니까 제목은 규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래야만이 은행의 지속성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게 뭡니까? 대출이죠.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인에 대해서 신용공여 한도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 자기 자본의 20%는 넘지 말아라. 왜 자기 자본의 20% 넘지 말아라는 건 뭡니까? 바로 신용 집중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한 사람에게만 대출해 준 경우와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대출해 준 경우 여러 사람이 나눠 준 경우가 위험이 적죠. 왜냐하면 그만큼 크레딧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러한 집중도로 신용 집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동일인 신용 공여 한도를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 일부 나라만 있는 특수한 형태인데요. 중소기업을 살리자라는 추세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체 대출금, 기업 대출금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시중은행 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을 시중은행은 그러니까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는 중소기업 대출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하냐면 지점에서 어떤 기업에 대출해 줄 때 그게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냐를 체크해서 그 금액이 늘어났을 때 전체 부분에서의 증가액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곳은 대기업이라도 대출해 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주지? 라는 의문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은행의 주식을 내가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보통 뭐 주식 거래소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은행들의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데 자, 그러한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 제목에서 우리가 흥미했던 게죠. 삼성은행은 왜 없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은행을 투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 산업자본의 제한이 바로 이제 금산분리. 자, 금산분리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여러분 아마 면접 때 굉장히 많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금융과 산업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일정량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과거에 4%였던 것이 2013년 이전에 9% 늘었다가 지금은 다시 4%로 제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이 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성은행이 없는 거다. 바로 이걸 왜 이렇게 제한했을까요? 바로 금융기관의 사금융화죠. 이러한 사금융화에 가장 폐해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어떤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특수구조의 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낸스에서 그대로 고유명사로 씁니다. 일본도 특수한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서 일본의 은행들이 뭐 미쓰비시 그룹이라고 하는 미쓰비시 은행이 미쓰비시 그룹에 있으면서 사금융화돼서 2000년대 이전에 세계 10위 은행에 일본계 은행이 5개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정도 결국 은행의 몰락은 그 국가의 몰락을 갖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최근에 핀텍 관련해서 인터넷 은행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30%까지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주식에 대한 소유 제한 관련해서 지주회사의 소유 제한 부분에서 동일인 소유 한도가 동일인이 10% 이상은 소유를 못하도록 이러한 소유에 관한 제한 등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사로도 보시면 은행의 주식 소유에 있어서 가장 대표로 쓰고 있죠. 그래서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보시는 바와 같이 금산분리 기본 원칙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있어서 금산분리 규제를 기본 원칙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결국 어떤 금융 당국의 어떤 스탠스 가는 거죠. 다만 여기 보면 뭐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 30%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 등을 이 기사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지금 현재 감독기관 스탠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면접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나는 은행원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은행원으로 적합한가? 자, 우리 앞에서 질문 던진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과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후자인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